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국밥집에서 일하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지금 일하는 국밥집 전에는 한식, 중식, 양식, 다양한 분야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전문대 조리학교를 졸업하면서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모두 땄었고 다양한 장르의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불어 업종을 그 세계에서도 약간씩 변화하면서 여러 식당에서 일을 했죠. 여러 가지 경험해본 결과 저는 한식을 만드는 일이 가장 적성에 맞고 또 따뜻하고 간편한 한 그릇 음식이라는 코드가 제가 좋아하는 코드라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국밥이 실은 저희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나름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났고 또 30년 넘게 대를 이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그런 노포 중에 한 곳이죠. 제가 사실은 고아 출신입니다. 신원불명의 여자가 갓난아기인 저를 고아원에 내팽개치듯 버리고 갔고 그 후로 갓난아기인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죠. 저의 출생에 관해 가족들을 찾을 방도가 아예 1도 없는 철천지 고아가 바로 저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년기 사춘기 시절을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가장 절실하게 부러운 것 중 하나가 따뜻한 엄마밥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일반 가정에서처럼 국그릇 밥그릇에 식사를 하지 않고 학교 급식처럼 식판에 밥을 떠서 식사를 합니다. 좀 까탈스러운 제 성미 때문인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저는 식판에 먹는 밥이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단짝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우연히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의 엄마는 보글보글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며 장조림 같은 평범한 밑반찬으로 제게 밥을 차려주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밥그릇과 국그릇에 떠져 있는 집밥 식사를 했답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국식 가정 백반이었는데도 어찌나 달고 맛있던져. 밥그릇에 떠져 있는 밥과 국그릇에 따뜻하게 담겨있는 맛있는 순두부찌개, 그리고 정갈하게 접시에 담겨있는 반찬들. 소박하고 평범한 엄마의 집밥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가질 수 없는 너와도 같은 그런 식사여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맛있는 한 끼로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소풍이며 운동의 날 친구들이 찬압도시락에 싸우는 유부초밥이나 김밥도시락은 또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요.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 절대 누릴 수 없는 호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어린 마음에 부러웠던 것이 특별한 날의 그런 도시락과 밥그릇 국그릇에 담겨있는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해서 저는 자라면서 자연스레 장래희망을 요리사 쪽으로 굳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내가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워서 직업으로도 삼고 장래 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과 국을 만들어서 예쁜 밥그릇과 국그릇에 담아먹는 인생을 살자. 항상 그것이 제 소박하고도 절실한 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아원을 퇴소하고 독립하고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공부해서 전문대학 조리학과에 들어갔고 조리사 자격증도 3개 넘게 따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해서 다양한 요식업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빨리 돈을 모아서 저만의 식당을 차리는 거였는데 그 과정이란 것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20대 후반쯤이 되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였고 대출까지 받아 조그만 파스타집 개업을 목전에 두고 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동업하기로 했던 파트너 요리사가 모든 투자금을 꿀꺽하고 잠수해버린 것이죠. 하루아침에 저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고 원룸 보증금마저 대출금 상환을 못해 가압류가 되는 바람에 어디 숙식이 제공되는 요리사 공고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노포 맛집으로 소문난 지금의 국밥집의 우여곡절 끝에 취직하게 되었고 국밥집에서 제공하는 직원 숙소에 기거하며 일을 다시 시작했죠. 국밥집의 사장님은 지금 저의 시아버님이신데 국밥집에 취직할 때 제 면접을 주관한 분입니다. 이것저것 제게 살아온 얘기들을 물으시며 고아원에서 자라난 이야기,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모았던 돈을 사기로 홀라당 날려서 식당 개업에 실패한 사연 등을 들으시곤 저를 무척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러면서 자기도 가진 거 하나 없이 시골에서 상경해서 어렵게 국밥집을 창업했고 그 옛날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가 팔던 국밥 레시피를 응용 발전시켜서 지금의 식당을 개업하게 된 거란 말씀도 들려주셨죠. 사실 시댁의 국밥집에선 직원 숙소가 따로 없었는데 딱한 제 사정을 들은 사장님, 시아버지께서 가게 뒤편에 창고를 정리해서 제가 기거하게끔 편의를 봐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네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국밥집에서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어느 날 사장님의 소개로 사장님의 첫째 아들을 소개받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엔 사장님 아들인 줄도 모르고 가볍게 소개팅 비슷한 자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 그 남자가 사실은 장가 안 가고 집에서 시험 공부 중인 사장님의 첫째 아들이었죠.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 어색함도 없고 대화가 잘 통해서 곧바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 데이트를 하다가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국밥집 며느리가 된 겁니다. 저 하는 일이 요리이고 또 다양한 요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저는 국밥집 레시피도 빨리빨리 잘 배우고 신메뉴도 제가 개발해서 인기가 많은 메뉴가 되고 저는 일도 잘하는 직원이면서 또 사장님 시아버지의 예쁨을 받는 며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몇 개월 뒤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래전 사별을 하시는 바람에 홀로 지내온 세월이 길거든요. 서방님은 일찍 결혼해서 동서도 있고 또 동서부부에게는 아들도 둘이나 있었죠. 큰아들이 저와 결혼을 하자 오랜 세월 외롭게 지내오신 시아버지도 재혼을 하셨던 겁니다. 시아버지와 재혼한 새 시어머니. 그런데 이 새로 등장한 시어머니의 존재가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처음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도 솔직히 아무 트러블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아버지는 절 예뻐하셨으며 손아래 동서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동서와도 성격이 잘 맞고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시아버지와 재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국밥집에 출근 도장을 매일 찍으면서 사장님 행시를 하면서 직원들을 쥐잡듯 단도리하고 게다가 저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솔직히 시어머니는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식당에 출근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국밥이며 밑반찬, 손님들 서비스에 관해 잔소리를 하는데 특히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런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 참 피곤하더군요. 반찬으로 나가는 토아젓에서 흙냄새가 너무 덜 나는데 내가 알기론 토아젓은 흙냄새가 훅 끼쳐야 제대로 맛이 나는 걸로 아는데 토아젓 이번에 제대로 담근 거 맞아? 그럼요, 어머니. 늘 이어져 오는 비법대로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그리고 토아젓 흙냄새는 원래 호불호가 심해서 너무 강하게 흙향이 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 큰애. 너는 내가 의견을 말할 때마다 왜 꼭 그렇게 반기를 들어? 손님이 짜다면 짠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도 너는 몰라? 암튼 이번 토아젓은 다시 만들어라. 이따위 밑반찬을 우리 식당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되도 않는 잔소리를 하는 통에 식당에서 하는 제 일만 자꾸 비생산적으로 늘어나서
스트레스 지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곁에서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건 동서였습니다. 아니, 멀쩡한 토화젖을 가지고 어머님은 왜 저 생난리죠? 흙 한 무더기라도 옆에 가져다 드세요.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진짜 그렇게 말해볼 걸 그랬나? 짜증이 엄청 났는데 그래도 동서 때문에 웃고 넘어간다. 형님, 새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우리 집에 제가 해서 이제야 시어머니 자리 된 분이라 괜히 자격지심에 저러는 것 같으니까요. 한동안 예, 맞아요. 어머니 말에 맞장구 싫어도 쳐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시어머니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고 저런 생트집 안 잡을 거예요. 동서는 어떻게 나랑 나이도 동갑인데 그렇게 지혜로워? 내가 형님인대로 항상 동서한테 한 수 배우는 기분이다. 형님, 제가 시집와서 며느리로 산 기간은 형님보다 기니까 며느리로는 선배죠. 대신 요리하는 일은 형님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갈걸요? 아버님이 웬만해서 주방 안 맡기는 분인데 형님한테는 벌써 국밥 만드는 일 다 믿고 맡기시잖아요. 저도 아직 우리 식당 국밥 레시피 하나도 모르는데 형님한테만 비법도 전수해 주시고. 국밥 비법이 궁금해? 동서한테도 말해줄까? 아이고, 형님 됐어요. 농담한 거예요. 저는 시집 오기 전에 서비스업에서 일했어서 카운터랑 서빙이 제 적성에 딱이니까 형님은 주방을 사수하세요. 저는 카운터를 지킬 테니. 그렇게 해서 매사 죽이 잘 맞고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벗고 나서서 저의 기분을 풀어주고 위로해주는 동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서와 알콩달콩 지내면서 자매가 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아주 많을 정도였죠. 동서 코치를 따라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도 예, 맞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정말 기를 쓰고 맞장구를 쳐주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남편은 결혼해서도 여태 회계사 시험 공부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은 저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받는 월급이 절실했고 솔직히 제가 며느리가 되고부터 시아버지께서는 월급도 많이 인상해 주셔서 어디 다른 식당에 취직한다는들 그만한 월급을 받기가 어려웠죠. 여러 가지로 저는 국밥집에서 일을 오래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이었던가요? 유달리 그날따라 단체 손님이다 뭐다 손님이 많아서 좀 늦게 가게 마감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도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워 국밥집에 나오지 않았고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저와 시아버지만 가게에 남아 나머지 뒷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셔터문 내리고 얼른 퇴근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예, 근데야 오늘 늦게 마감하느라 고생했다. 보니까 너도 끼니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나랑 소주나 한잔 하자꾸나. 뭐 안주거리도 별로 없는데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종일 국밥 마느라 국밥의 기억자도 보기 싫을 텐데 또 무슨 국밥이냐? 족발이나 하나 내가 나가서 사오마. 요 앞에 족발집이 먹을만 하잖니. 그렇게 몸소 근처 가게에 가서 시아버지께서는 족발을 사오셨고 그날 저와 둘이서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둘이서 소주 거의 2병을 비워가던 때쯤 시아버지께서는 좀 불쾌한 얼굴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처음 여기 주방 요리사로 면접 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집 며느리가 되다니 인생사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맡게 돼서 참 천운이다 생각하며 사는 요즘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천의 고아인 저를 그런 거 반대하지 않고 며느리로 선뜻 받아주셔서 저는 지금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식당에 취직할 때도 저를 위해 숙식할 수 있게끔 방도 따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모로 아버님은 제 은인이세요. 솔직히 20대 시절 몇 번의 연애를 거치며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도 두어 되었지만 모두 남자 부모님들이 저를 반대해서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가진 거 없는 집안 아이는 괜찮아도 부모 없는 근본 없는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인 남자들 부모님의 사고방식이었죠. 돈이 없어 저를 반대하는 거라면 까지 돈이야 제가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벌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없는 부모님은 억지로 어디서 만들어 온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런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늘 제 선에서 먼저 관계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제게 신랑감으로 소개해 주신 경우였죠. 그 점이 제게는 뼈에 사무치게 감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시아버지는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진 거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와. 경기도 근처에 이 쬐끄만 국밥집을 오픈한 게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난 배운 것도 기술도 없고 그 옛날 날 키워주신 친할머니가 시장통에서 매일 새벽마다 끓여 팔던 선지국밥. 나름 시골에선 맛있다 소문났던 그 국밥 레시피를 기억나는 대로 흉내내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이 식당인데 이만큼 자리가 잡히니 너무 다행이지. 속은 야물고 부지런한 너에게 이 식당을 물려주고 싶다.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네가 잘 배워뒀다가 국밥집을 네가 운영했으면 하는 게 내 뜻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시아버지셨기에 저는 국밥집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타박과 꼬투리 잡기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한날은 국밥에 들어가는 선지를 제가 잘 손질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저희 식당이 선지국밥으로 유명한데 선지의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손질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해도 안 되었고 손질을 마친 즉시 온도가 설정된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국밥을 끓일 때 잘라서 넣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에 들어오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큰애, 너 선지 손질 제대로 안 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엊그제도 제가 빠르게 손질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지금 손님 한 명이 선지가 상했다고 난리가 났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둔 선지가 상했다니 말이 안 되지. 시어머니는 도끼눈을 하고 선지를 보관해둔 냉장고로 가더군요. 그러면서 온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몰랐냐며 빽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냉장고 온도계를 보니 평소보다 10도나 높게 설정되어 있더군요. 참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제가 수시로 체크하고 퇴근할 때도 늘 한 번 더 점검하는 사항인데 갑자기 온도가 높게 설정이 되다니 이해가 가질 않았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시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과장되게 얘기했고 결국 저는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실은 어쩌다 발생한 실수이고 평소 시아버지 성격이라면 냉장고 고장 아니냐며 저를 감싸주셨겠지만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불어 저를 더 야단치는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툭하면 시아버지가 저를 편애한다고 대놓고 질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처말보다 큰 며느리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네요. 나는 카운터 지키고 서빙 도우면서 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해 주는 건데 안 좋은 얘기만 제가 할라치면 큰애를 감싸고 놀고. 당신보다는 큰애가 요식업에서 일한 경력도 많고 우리 식당 경험도 많은 게 사실이잖아. 여태껏 잘해왔고 손님들도 큰애가 주방 맡은 후로 국밥 맛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당신만 의견이 늘 부정적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럼 내가 뭐 없는 소리라도 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큰애를 당신한테 깎아내리겠어요? 아휴, 거참. 아유, 여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께서는 나이가 한참이나 연하인 시어머니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편이었죠. 무슨 스크린 골프인가 하면서 두 분이 만났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13살 연하로 나이도 시아버지보다 한참 어린데다 또 동안이고 몸매 관리도 부지런히 해서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했다고 하던데 시아버지와 재혼 후 국밥집에 나와 동서와 함께 카운터도 보고 서빙도 하고 그랬죠. 형님, 솔직히 제가 카운터도 보고 서빙하는 직원도 있는데 굳이 어머님께서 식당에 나와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듣자 하니 아버님께 식당 일 돕는다고 월급 늦게 받으시던데. 아, 그래? 월급 받고 싶으셔서 그런가? 딱히 집에만 계셔도 소일거리도 없고 심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심심하면 원래 하던 일이라도 하지. 왜 맨날 식당에 나와서 형님을 괴롭히나 몰라요? 무슨 국밥집에 욕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국밥집에 욕심? 뭐 주방엔 얼씬도 안 하면서 무슨. 그러니까요. 네일아트 한 손 가지고 뭐 음식하고 설거지라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사람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렇게 동서와 저는 뒤에서 시어머니 험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도 생트집을 잡아 제가 시아버지에게 야단맞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달이 발생했습니다. 한참 주방에서 국밥 육수를 뽑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씩씩대는 얼굴로 주방에 들어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서 조용히 할 얘기가 있으니 당장 따라오라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면서 영문을 알 수 없어 시아버지를 따라갔죠. 시아버지를 따라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의기양양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네가 버린 지저분한 짓들 내가 다 명명백백히 증거 가지고 왔으니까 발 빼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석고 대제하고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해. 아니 이제 갑자기 일하고 있는 절 불러들여서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다 미리 준비를 해놨지. 그러면서 제 면전에 사진 몇 장을 휙 던지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와 국밥집 어린 남자 직원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혀있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서류 한 장이 눈앞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서류의 내용인 즉슨 우리 국밥집의 레시피를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넘기는 대신 현금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받는다. 는 해괴망측한 계약서였습니다. 너 식당 남자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 식당 비법. 그거 우리 식당 프랜차이즈 내달라고 조르던 최 사장한테 돈 받고 넘기게 사실이냐? 아니죠, 아버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들어야 그렇다 아니다 대거리라도 하죠. 남자 직원과 바람이라뇨.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 같은 애랑 제가 미쳤어요? 그리고 이런 정체불명의 계약서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아버님이 최 사장하고 통화해서 다 사실 확인했어. 네가 바람핀 남자 직원 자백도 다 받아냈고 오늘부로 당장 그놈도 해고 처리됐고 다음 순서는 너다. 내일부턴 국밥집 나올 생각 말고 이혼 서류나 준비할 생각해. 참, 아유, 세상 누구보다 그내 너를 믿었다만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하다니 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무슨 거짓말 쇼하는 사람 취급을 하길래 저는 더는 소용없겠다 싶어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까지 전화가 와서 오늘부터 집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 당장 이혼하자 이러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할 양으로 동네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옷을 벗고 탕 안에 들어갔다 나와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는데 참 처량하기 짝이 없더군요. 잘못한 일도 하나 없이 불륜녀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쫓겨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 날 이렇게 막대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자 그간 살아온 모든 서름들이 터지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목욕탕 의자에 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등짝을 찰싹 때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서더군요. 이 점 나도 있어. 형님이 우리 언니 맞지? 우리 언니가 맞아. 동서는 제 등 뒤에 지도 모양 반점을 하염없이 쓰다듬더니 저를 덥석 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 그런 동서를 일단 좀 두었다가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죠. 동서가 말하길 자신은 원래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친정엄마가 갑자기 출산하는 바람에 시골집에서 동서와 제가 태어났다 합니다. 경황 없는 출산이었던지라 가족들 모두 정신이 없었는데 동네에 바보 여자 한 명이 우연히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구경났다고 아기를 들여다보다 감쪽같이 저를 데리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네요. 식구들은 사라진 쌍둥이 언니를 찾아 미친 듯이 찾아 헤매었지만 그 바보 여자도 아기의 행방도 끝내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니와 본인이 이란성 쌍둥이임에도 유일하게 똑같은 표식이 등 뒤에 커다란 지도 모양의 반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반점이 유일한 언니의 흔적이라 그걸 토대로 전국의 고아원을 샅샅이 뒤진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찾아 헤매었는데 자신의 등에 있는 점과 똑같은 점이 제게 있다며 제가 친언니가 맞다고 확신하는 동서였죠. 저는 그럴 법하다 생각하면서도 너무 믿을 수 없는지라 일단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동서는 사우나에서 당장 나와 친정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동서의 친정에는 치매로 투병 중인 동서의 친정엄마가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친정아버지는 그래도 정정하셔서 아내의 투병을 케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저를 보고 누구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데 비해 동서의 친정엄마는 거실에 흔들의자에 앉아있다 저를 보자마자 초면에 대뜸하신단 말이 우리 선옥이 아니냐. 아이고 내 딸, 우리 집 첫째 딸 어디 갔다 이제야 왔어. 응? 하며 흐느끼며 저를 덥석 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서도 울고 또 친정아버지도 눈물이 그렁해지시는데 저는 너무 경황이 없고 놀라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더군요. 동서의 친정엄마는 치매로 투병 중이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동서도 못 알아보시는데 저를 딸이라고 단박에 알아보시는 게 신기하다더군요. 그런데요,
저희 엄마가 저를 한눈에 알아본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저의 외양이 붕어빵 마냥 똑같았던 겁니다.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또렷한 이성을 찾는 순간이 있는 것이 치매 환자들이고 또 자신의 친정엄마와 똑같은 모습의 젊은 여자, 그리고 엄마로서의 동물적인 본능.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희 엄마는 저를 그렇게 첫눈에 알아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모여 한참을 울고 저는 그래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름쯤의 시간이 지난 뒤 결과가 나왔고 엄마와 저는 친자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결과지를 들고 가족끼리 감격에 상봉을 하고 참 보름 좀 넘는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게다가 그 친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저희 동생에게 시어머니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혼을 강요당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분기탱천하면서 이 냄새나는 시어머니의 뒤를 캐자고 하더군요. 동생이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시어머니의 뒤를 캐었는데 결과는 참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실은 저희 시아버지와 재혼 전에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정리도 하지 않고 이중으로 시아버지와 재혼을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법적 부인이 된 후로도 버젓이 그 남자와 몰래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자세하게 캐어보니 시어머니는 그 연하의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아버지의 재력에 눈독을 들여 일부러 재혼을 한 것이더군요. 시어머니의 뒤를 캐며 동생과 저는 시아버지의 비밀 하나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요, 사실 암투병 중이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폐암 2기로 몰래 항암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이 사실을 세 부인에게만 말하고 자식들 걱정한다고 꽁꽁 숨기신 겁니다. 투병 사실을 숨긴 이유가 어느 정도 짐작되는 저였죠. 저희 남편이 회계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민한 남편의 성정상 아마 시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알면 멘탈이 흔들릴 게 걱정이 되어서 불어 시험 공부하는 동안 투병 사실을 숨기신 게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더군요. 그런 사정들을 알게 되니까 저와 동생은 너무 속이 상했죠. 못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았고 시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혼인신고하고 아내 자격으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국밥집을 본인이 집어삼키려고 했다는군요. 저희 식당이 노포이지만 몇 년 전에 확장 공사를 해서 식당이 위치한 건물이 올고지 시아버지 소유입니다. 1층엔 저희 식당이 들어서 있고 2층부터 3층까진 다른 업종들로 들어와서 세를 받는 그런 건물이죠. 시아버지 재산에 눈독을 들인 시어머니인데 말끝마다 국밥집은 큰며느리가 있게 할 거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제가 완전히 눈엣 가시였던 겁니다. 사정을 자세하게 조사해보니 국밥집 남자 직원과 거래처 최 사장도 시어머니가 돈으로 매수하여 불어 거짓말을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생은 야무진 성격답게 사설 탐정을 대동하고 남자 직원과 거래처 사장과 사자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저랑 지금 같이 오신 분이 경찰이에요. 지금 사건이 예사사건이 아니고 형사고소 들어갈 범죄니까 알아서 잘들 대답하시라고 마지막 기회 드리는 겁니다. 당신들 우리 시어머니한테 돈 받고 거짓말한다고 입 맞춘 거 맞지? 진실은 다 알고 왔으니까 이실직고만 하면 그쪽 둘은 따로 고발도 안 하고 고발한다 해도 선처해 줄 테니 솔직하게 대답해요. 그렇게 사설탐정을 경찰이라고 하면서 두 남자 직원과 최 사장에게 자백까지 받아온 동생이었습니다. 자백의 정황은 녹음까지 다 해두어서
나중에 시어머니를 고발할 때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로 작용을 했죠. 시어머니의 내연남이란 남자는 시어머니와 7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저 놀고 먹으면서 여자 등이나 처먹는 그런 제비 같은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혼 관계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결혼한 것이 발각이 되어서 당연히 시아버지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하고 저에게 고의로 누명을 씌운 사기죄로 재판을 거친 뒤 징역을 살게 되었고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내연남은 변심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사실혼 관계의 남자와도 연이 끝났다고 하니 참 고소하면서도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더군요. 이혼 과정에서 안 그래도 투병 중이신 시아버지의 상심이 무척 크셨죠. 동생과 저는 시아버지를 많이 위로해드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써서 사기꾼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와 불륜관계라 거짓말했던 남자 직원과 또 제게 돈을 주고 레시피를 건네받았다 거짓말했던 거래처 최 사장. 두 사람 모두 선처해주는 대신 저에게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군요. 누나, 평소에 저를 잘 챙겨주시고 일도 많이 가르쳐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여기 여자 사장님이 거짓말만 한번 해주면 제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준다고 하는 바람에 그만. 그래도 그런 거짓말은 하면 절대 안 되었던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이도 어린애가 그런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지. 힘들게 살아온 거 아니까 이번은 내가 용서하고 넘어갈게.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나쁜 유혹엔 오케이 하지 마. 알았지? 그 남자 직원은 평소에도 성실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친구였기에 쿨하게 용서하고 다시 식당 직원으로 일하게끔 해주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수다. 내가 평소 이 집 프랜차이즈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아주 거절을 하니까 내가 억하심정해. 다신 그런 야비한 짓 안 하겠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안해요. 같은 업계에 계시면서 페어플레이 하셔야지.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최 사장은 고개를 조아리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더니 요식업 일은 접었다면서 산에 들어가 혼자 살기로 했다며 홀연히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어지러운 일들을 정리하고 제가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저에게 화를 내었던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난 뒤 저는 국밥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식당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한동안 국밥집 일을 쉬고 시아버지 병간호에 전념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이혼하면서 혼자 집에 남겨진 시아버지를 간병할 사람이 딱히 없었기에 동생과 저는 상의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시아버지도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동생은 평소에도 살갑고 정이 많아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아주 정성껏 했죠. 항암 치료받는 시아버지에게 좋다는 음식을 다 손수에다 먹이고 병원에도 늘 동행하고 또 기력을 좀 차리실 때는 동네 산책도 같이 해드리고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우를 좋게 점치지 않았던 의사들이었는데 동생의 지극정성 간호 덕분인지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도 잘 버티시면서 나날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으면 수술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직의 크기가 많이 작아지는 바람에 위험한 수술도 피하게 되는 중요한 고비를 맞았죠. 체력을 잘 키워나가면서 남은 항암 치료만 잘 마치면 완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사들의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생과 저에게 듬뿍 칭찬을 하시더군요. 내가 와이프복이 없어 일찍 사별해서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그래도 며느리 복은 세상 누구보다 최고인 것 같구나.
첫째 며느리는 내가 평생 일군 국밥집을 누구보다 잘 이끌어가고, 둘째 며느리는 살갑고 착해서 마누라도 힘들다는 암투병 병수발을 이렇게 야무지게 잘해주고, 아들만 내리 둘이라 주변에서 말년에 다 외로울 거라 걱정하는 소리에 재혼까지 결심했었던 건데, 그런 험한 꼴이나 당하고, 그래도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역시 너희 둘이 야무지고 똑똑해서 이렇게 잘 처리가 되니 내가 걱정하고 신경 쓸 일이 하나 없구나. 참, 둘째 덕에 내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기도 했지만 너희들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솔직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요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제가 동서와 자매지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제일 기뻐한 분이 시아버지시기도 했고요. 둘째는 친정엄마가 편찮으시긴 해도 양친 부모가 아직 살아계셔서 걱정이 없었는데, 첫째 너는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어디 기댈 만한 친정 하나 없다는 것이 늘 좀 안쓰러웠는데, 둘째와 첫째 너희 둘이 자매였다니. 참 거짓말 같으면서도 내 입장에선 로또 같은 사실이다. 너무 다행이고 잘 됐구나. 우리 첫째 며느리도 이젠 고아도 아니고 엄연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니 내가 다 든든하다. 부모님 정정하게 계실 때 시간 날 때마다 친정에 자주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리렴. 평생 찾아 헤맨 딸인데 딸 얼굴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으셨겠니? 아유, 이럴 게 아니라 너희 부부 한동안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시아버지의 배려로 남편과 친정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밥집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을 낸다고 해도 자주 찾아뵙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서 남편과 상의하게 되었고, 남편도 다행히 흔쾌히 그러겠다 해주어서 저는 친정집에 들어가 남편과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투병하며 동생 간호를 받고 또 나는 국밥집을 너무 잘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사돈댁 딸 2명을 본인이 다 독차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 친정엄마를 위해 간병인도 선뜻 고용해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친정아버지 혼자 친정엄마 케어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이런 배려를 해주셔서 친정아버지께서도 너무 고마워하셨죠. 제가 바깥일을 한다고 친정아버지는 아침마다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아빠, 엄마 케어하는 것도 힘드신데 아침 식사는 그냥 두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음식인데 속도도 제가 더 빠르고요.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아빠는 그냥 엄마랑 같이 일어나서 식사만 하세요. 네가 집에서 노는 애도 아니고 종일 국밥 만드는 애한테 어떻게 아침 묻었듯 밥을 차리라고 하니? 그건 매너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어차피 너희 엄마 치매로 투병한 후론 식사당번은 이 집에서 나다. 나도 제법 찌개니 국이니 맛있게 끓이니까 너는 아빠가 해주는 따신 밥 먹고 출근하렴. 평생 네가 고아원에서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큰 걸 생각하면 아빤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다만 아직은 건강하고 정정한 편이니 나 살아있을 때까지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해주고 싶구나. 그게 네 엄마가 바라는 일이기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는 친정아버지셨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따뜻한 집밥에 대한 로망이 컸던 터라 아빠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으며 출근을 하게 되니 참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물론 남편과 결혼한 후로 저는 어린 시절 저의 소망처럼 식판이 아닌 밥그릇과 국그릇에 음식을 떠놓고 끼니를 챙기는 일이 많아졌지만 남편은 요리 솜씨가 없어서
식사 준비는 늘 제 몫이었죠. 제가 만들어서 먹는 끼니와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집밥을 먹는 느낌은 또 아주 달랐어요. 친정집으로 이사가서 남편과 처음 맞는 아침에 친정아버지께서 차려주셨던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밥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갈한 하얀 밥그릇과 국그릇에 담긴 밥과 찌개, 그리고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밑반찬들. 저는 찌개와 밥을 한 숟갈 떠서 먹고 있는데 제 밥숟갈 위에 고등어 살점을 떼어서 얹어주시는 아빠였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눈물이 차오르던지 아침밥을 먹다 말고 저는 엉엉 울고 말았고 그런 저를 보며 엄마가 한 소리 하시더군요. 울지 마, 아가씨. 아침 식전 대바람부터 눈물 콧물 짜면 하루 종일 재수 없댔어. 울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밥 먹어, 응?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는 큰딸인 저에게 아가씨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저를 처음 대면한 날 저를 초면에 우리 딸, 우리 첫째 딸 맞지? 하고 알아보신 후로는 저를 잘 알아보시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시는 어떤 순간에 저를 알아보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면 참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일지언정 진심으로 저를 딸로 알아볼 때 나오는 엄마 특유의 눈빛이 있거든요.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는 그리움이 가득 담긴 사랑의 눈빛.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엄마에게서 받아본 그런 따뜻한 눈빛은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엄마의 사랑과 연애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저는 가끔씩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시는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되찾게 된 것이 정말 기막힌 우연에 의해서였고 제 나이 30 중후반이 되어서 찾은 것이니 그리 빨리 재회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국밥집이 휴무입니다. 그날엔 동생도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오고 온 식구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곤 합니다. 친정엄마께서 치매를 앓으신 후로 낯선 식당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외식을 웬만하면 피하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날 가족들을 위해서 솜씨발이를 많이 하는 편이죠. 친정집이 아담한 단독주택인데 으리으리한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당도 있고 운치가 있는 집이랍니다. 마당에는 목공예가 취미이신 친정아버지께서 손수 만든 평상이 놓여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온 식구가 그 평상 위에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음식을 이것저것 만들면 동생이 정갈한 접시와 그릇에 음식들을 담죠. 한날은 동생이 설거지가 귀찮으니 밖에서 식사하는 날은 일회용 그릇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일회용이 편하긴 하지만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제일 부러웠던 게 하얀 밥그릇이랑 국그릇에 음식을 떠서 식사하는 거였거든. 친구 집에 가면 어찌나 그게 부럽던지. 있잖아, 난 가족을 찾았단 실감을 밥그릇 국그릇에 담긴 식사를 하면서 맨날 실감한다? 월요일마다 엄마 아빠랑 너희 부부랑 이렇게 식사하는 순간이 나는 힐링하는 시간이야. 설거지는 우리 남자들한테 시켜도 되니까 번거로워도 그릇에 담아서 먹자. 언니, 난 언니가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언니 살아온 세월을 신경을 더 써줬어야 하는데 나만 엄마 아빠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서 그런 걸 알 턱이 있나. 어머, 얘 왜 울고 난리야. 너 울리려고 한 소리 절대 아니다. 내가 요즘 밥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 얘기하려던 건데. 그만 뚝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제 말에 동생이 폭풍 오열을 하는 바람에 저는 너무 당황했죠.
동생 입장에선 그럴 법도 할 만한 일이니 제가 되려 미안해지더군요. 친정집에 들어올 즈음 회계사 시험을 치렀던 남편은 당당히 합격을 해서 집안이 축제 분위기인 요즘입니다. 시아버지 건강도 나날이 호전 중이고 국밥집 운영도 잘 되어서 며칠 전에는 한 식품업체 MD가 홈쇼핑 진출을 제의하며 식당에 찾아왔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전적으로 제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투병하시는 동안 생각한 것이 많다면서 식당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를 모두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 저는 국밥집 CEO가 되었고 동생은 경영과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 매니저가 되었죠. 국밥집이 위치한 건물에 관해 시아버지께서는 최근 저와 동생의 공동 명의로 상속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주변에선 아들들 명의로 상속을 안 하고 며느리들 명의로 상속했다면서 타박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누구 명의로 된 게 무슨 대수라고 그 난리들인가? 솔직히 우리 집은 아들들보다 며느리들이 더 믿음직하고 좋은 걸 뭐쩌라고. 안 그러냐? 큰애야 둘째야. 그렇게 저와 동생을 끔찍하게 예뻐하시고 신뢰하시는 시아버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남편들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곤 합니다. 우리 집은 뭔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 같다고 하면서도 영 싫은 것 같지는 않은 표정의 남편들이었죠. 동생과 의논 끝에 국밥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선지국밥을 홈쇼핑에 판매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무지고 똑똑한 동생의 심사숙고가 반영된 결정이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믿음을 가져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는 요즘인데 식사 전이시라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실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